변호사님, 5천만 원 빌려가서 안 갚길래 형사 고소했는데요. 무혐의랍니다. 사기가 아니랍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덕분은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입니다. 제가 서두에 돈 빌려갔는데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웬만한 사람의 연봉 수준의 돈을 빌려갔는데 고소했더니 무혐의 났다, 억울하다는 사연, 그런 사연을 제가 종종 접합니다. 최근 10월 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나라에서 또 비투 문제가 생겼죠. 유명한 유튜브 스타던데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 때문에 서로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난리가 났더군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서 오죽 답답했으면 비투 문제를 공론화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연 엄청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원칙적으로 돈 거래,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 그거는 민사 문제입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또 강제 집행이 쉽지 않죠.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명의로 재산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명의의 은행 통장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판결에서는 이겼지만 집행 단계에 들어가 보면 예금 통장이 휴지거나 깡통이거나 또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어서 오히려 성사 판결 받고 난 뒤에도 발을 동동 구르죠. 그래서 돈은 앉아서 빌려줬는데 엎드려서 받는다고, 엎드려서 받을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받지 못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 고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사 고소를 하면 돈 갚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걸 형사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 또 일부 냅다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5천만 원 갚지 않아서 형사 고소했더니 수사 중에 한 3천만 원 갚아버리니까 수사기관이 변제 의사, 돈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확정적으로 볼 수 없어서 형사처벌까지는 안 되겠다고 무혐의 시켜버린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기라는 것은 변제 의사하고 변제 능력에 대한 기망이거든요. 돈을 갚을 마음이 있었느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근데 돈을 갚을 마음이 있었느냐는 우리가 사람 속을 어떻게 합니까? 엑스레이로 촬영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은 돈을 빌려갈 당시의 빌려간 사람의 자력,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따져서 과연 그 당시에도 갚을 능력이 있었느냐, 이걸 가지고 만약 없었다면 사기로 기소하긴 합니다만 여차여차 사정으로 사정 변경으로 빌려갈 때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졌다거나 경제 사정의 변화로 돈을 갚을 수 없게 됐다, 이러면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해버리죠. 설령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형이 높은 편도 아닙니다. 남들은 5천만 원 정도 빌려가서 안 갚으면 오랫동안 형을 살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종종 판결문 이유를 보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고율의 이자를 준다는 미끼를 덥석 믿은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형을 낮게 선고하는 예도 있거든요. 또 실제 통계도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해서 형사 고소를 해도 사기죄로 기소되는 확률은 10건 정도 고소를 하면 2건 미만입니다. 그만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율사들, 법조인들도 예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채무불이행죄라는 걸 신설하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마음의 고통,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방법이 없어서 사기죄로밖에 고소할 수 없어서 고소를 하는데, 그마저도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또 사기죄 처벌도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 대안으로 판결 확정되고도 얼마 기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형사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조항을 신설하면 사기죄 고소로 해서 국가 수사기관의 그 인력 낭비라든지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혹자는 전과자를 많이 양산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 그 다음에 금전 거래가 보다 원활해지려면 그런 채무불이행죄 신설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그런 채무불이행죄가 없는 상황에서 또 사기죄 기소 확률도 낮은 상황에서
또 사기죄 유죄 선고 나더라도 처벌도 그렇게 높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방해야 되겠죠. 돈을 빌려주는 자체를 사실은 아니하면 좋은데 꼭 민간관계라든지 사회관계, 당사자 간의 관계 때문에 빌려줘야 된다 하면 반드시 차용증이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써야 됩니다. 그럼 문서도 작성 아니하고 돈 빌려주고 발을 동동 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서를 쓸 때에도 차용증에 그냥 몇 월 며칠 얼마를 빌려주고 얼마를 언제 갚는다고 쓸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가는 이유를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집을 사려고 하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한 2달간만 쓰겠다든지, 또 아니면 차를 사려고 했는데 자동차 값이 모자라서 잠시 빌린다든지, 이렇게 빌려가는 사유를 기재해 두면 나중에 그 돈 갚지 아니하면 실제로 빌려간 돈을 집 사는데 잔금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 대금으로 사용한 것인지 그걸 조사하거든요. 조사했을 때 그렇지 않다면 그 사기죄 성립이 쉬워지겠죠. 또 이제 돈을 갚는 방법도 기재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내가 적금을 들었는데 이제 1년짜리 적금 들었는데 3개월 남았다. 3개월 뒤에 적금을 찾아서 주겠노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적금 자체를 든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갚는 방법을 차용증에 기재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적금 든 사실이 없으니까 남의 돈을 떼먹을 마음으로 빌려간 게 인정돼서 사기죄가 인정된 경우 있죠. 보통 그거를 이제 법률적으로 저희들은 용도 사기, 돈을 빌려가는 용도를 상대방을 속이고 빌려가서 그런 부분이 사기가 된다라고 해서 용도 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상담과 사건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금전 거래만큼은 투명한 사회가 아닙니다. 공정한 사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돈을 빌려주면 웬만하면 떼인다. 사람 잃고 돈도 잃는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앉아서 돈을 빌려주고 엎드려서 돈을 돌려받는 그런 확률도 매우 높다. 금전을 빌려달라 이런 부분이 주변에 있으면 웬만하면 은행을 이용하라고 권하십시오. 그것도 예방법입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빌려주면서도 이 돈은 떼여도 내 인생에 상관없다. 떼여도 그냥 좋은 일 했다란 마음이 들 정도의 그냥 소액 정도 빌려주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금전 문제라든지 이런 형사사건 문제, 보통 제가 요즘 계속 형사사건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적으로 힘드시고 고통받으신 분들 댓글로 남기시기도 하던데 댓글로 이런 형사 문제 이런 좀 무거운 이야기를 댓글로 남기기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매번 이렇게 상단에 전화번호를 올려놓는데 그 전화는 주로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안들은 직접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상담을 하니까 전화를 직접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멘트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시중의 금리보다 5배 많은 돈을 빌려줄 테니 한 달만 빌려 쓰자. 내가 그때 한 달 내에 꼭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조건 일단은 피하십시오. 이자는커녕 원금 떼일 확률이 10중 8구입니다. 알아두면 덕분은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